웃으면서 하자고요.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이 예산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요구, 비장애인이라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들입니다. 온몸으로 지하철을 막아서고 온갖 비난을 감내하면서 1년 가까이 외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또 시민들은 왜 이 요구가 허무맹랑하고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답을 우리 인류가 이미 경험한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800년대 말 영국으로 가볼까요? 20세기 전환기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은 상당한 혼란과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1873년부터 1896년까지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대규모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도시 빈민과 범죄의 증가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종의 기원, 적자 생존, 찰스 다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영국에서는 인간 사회를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론적 관점에 의거해 설명하려는 이론들, 즉 사회적 다윈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생존 경쟁에 의한 자연선택 이론을 정식화한 찰스 다윈. 경쟁과 도태의 논리는 당시 영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었고 다윈이 이러한 사회의 논리를 자연의 세계에 투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생학은 바로 이 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생학은 1883년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생학, 유제닉스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단어 자체로는 좋은 태생을 의미합니다. 우생학은 인종의 질적 개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 그리고 인종의 질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분야를 취급하는 학문으로 정의됩니다. 골턴은 우생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하나는 소위 좋은 혈통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포지티브 우생학,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등한 형질을 지닌 사람들의 재생산을 막는, 그러기에 초점을 두는 네거티브 우생학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우등한 자와 열등한 자가 있으며 우등한 인간종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위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믿음 혹은 이데올로기를 우생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생학은 좌, 우를 막론하고 당대의 저명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1912년 런던에서 열린 1회 국제우생학회 부의장에 이름을 올렸던 윈스턴 처칠,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던 허버트 조지 웰스, 조지 버나드 쇼, 마리 스톱스와 같은 여성 또한 우생학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 영국은 복지 영역에서 국가 책임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소위 백치, 광인, 정신박약자 등 지금으로 따지면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들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생학의 실천은 미약했지만 영국에서 하나의 과학으로 정립된 우생학은 이후 미국에서 강력한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됩니다. 미국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우생학이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생학 기록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로플리는 1913년에 기업이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 하듯 인간도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다. 우생학이란 인간 재생산에 대기업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말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석유왕 존 록펠러, 존 켈로그, 화학재벌 듀폰 가문이나 금융재벌 JP 모건 가문 등이 우생학 단체들의 주요 자금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생학 법률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단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단종법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유전성 질환자, 성범죄자와 성매매 여성, 강력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불황자들, 심지어 어떤 주는 흑인과 아메리카 선주민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단종법. 단종법이 뭐냐? 장애인들, 특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에 대해서 단종 수술을 시행하는 법인데요. 단종 수술은 바로 임신을 막는 불임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종법은 1907년 인디애나주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1935년이 되면서 28개 주에서 단종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 미국 내 단종법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6만 5천 명 이상이 강제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종 수술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1920년대 말에는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1930년대에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1940년대에는 일본에서 제정되어 길게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사회개혁가들에게도 우생학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할 때 기여하지 못하면서 누리는 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이죠. 장애인들? 사회에 기여는 못하면서 누리고만 사는 나쁜 유전자야. 재생산되면 안 돼! 단종수술! 땅!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우생학적인 관점은 더욱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일 나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생학에 대한 지지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0년 법률가인 칼 빈딩과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트 호헤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에 대한 허용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장애인들을 언제든 버려져도 상관없는 무익한 존재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고 자비로운 사례, 즉 안락사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우생학의 실천이 단종수술에 그쳤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죠. 앞서 이야기한 빈딩과 호헤의 입장은 출간 당시만 해도 다소 극단적인 주장에 속했지만 1930년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마침내 나치 정권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힘이 없다면 더 이상 살 권리도 없다. 히틀러는 1929년 나치당 당대회에서 약 7만 명의 장애인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히틀러 역시 우생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집권 직후에 그의 이런 집착과 광기는 바로 드러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돈 낭비로 간주되었죠. 그리고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과 무익함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정치 선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자랑했던 정권입니다. 당시 나치 정권이 제작하고 배포했던 선전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들이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선전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정부가 하루 동안 부담하는 5.5마르크의 비용이면 건강한 비장애인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다. 유전성 장애를 지닌 사람 한 명이 60세까지 생존하는 데 5만 마르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이 독일 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묘사하는 포스터입니다. 모두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가 낭비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장애 시민의 부담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쓸모없는 식충이, 살 가치가 없는 생명, 언제든 버려져도 상관없는 무익한 존재로 장애인은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우생학의 실천이 행해지는 것이죠. 1939년 9월 1일까지 약 37만 5천 명에게 단종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이처럼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에 대한 집단 학살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930년대 내내 열성적인 나치 의사들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을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주로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사나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티포라는 암호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티포라는 이름은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비밀 조직이 있던 건물의 주소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1939년 9월부터 티포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1941년 8월까지 최소한 7만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개발된 가스실은 이후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티포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비공식적 학살은 계속됐고 종전 후 안락사 연구에 따르면 나치 체제 하에서 총 27만 5천 명의 장애인이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살릴 것이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 판단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산성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경제적인 동기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짚어보고 싶은 것은 과학을 근거 삼아 경제성, 합리성,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역사입니다. 차별을 넘어서 학살에까지 이르렀던 역사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1939년 티포 프로그램에 자행되었던 독일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대놓고 학살을 자행하진 않지만 장애인을 시민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 혹은 시설에 처박아 놓고 도태시켜도 되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지점은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우리나라 망한다.
혹은 국민들이 세금 낭비라고 반발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독일 나치가 선전했던 포스터에 담겨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투쟁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장애인에 대한 오래된 감각, 바로 우생학적 감각 때문은 아닐까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 말입니다.